예,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빈 여러분들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다 소개해드려야 마땅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미애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원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이목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 소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남인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진성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박홍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기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상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현재 지역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같이 서로를 환영해 주시는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호명을 하고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 행사를 주최한 정책의견 정치혁신그룹 더 좋은 미래의 책임운영 간사이신 그다음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김기식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 정무위원회가 올해 첫 주부터 법안 소위를 해서 제가 이 책임운영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못 있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세월호 문제도 있었고 또 총리의 연이은 낙마도 있었고 연말에 가서는 소위 십상신의 국정농단 국정 비선 개입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기본이라고 하는 정치적 반사이익조차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내년 총선이 있고요. 결국 내년 총선의 결과가 2017년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8 전당대회 누가 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을 통해서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면 전당대회 양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미래의 희망을 열고 미래를 놓고 혁신 경쟁을 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문제를 놓고 과거의 개파구도 속에서 과거지향적인 선거 전당대회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절박한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의 과제, 그 과제 앞에 28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져야 되고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혁신 경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한편에서 여기 오늘 모아진 의견들을 전당대회 또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당원들 대의원님들께도 그런 내용들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자리고요. 앞으로 지역을 저희 더 좋은 미래에서는 부산, 광주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오늘 자리와 같은 형태로 해서 전당대회 주인은 바로 당원이고 대의원이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당대회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미래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동지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좋은 토론이 됐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조금 늦게 박완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축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멀리서 오신 분들 다 축사 들으면 좋겠지만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추미애 의원님 축사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렇게 새해 벽두에 진지한 고민을 해주시는 우리 더 좋은 미래의 회원님 여러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체면을 좀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도 사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사막이 있는데 죽음의 바다죠. 거기는 산호가 살지 않고요. 플랑크톤이 없고 물고기가 없는 지대랍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사막이 있는 이유이죠. 그런데 왜 사막화가 되겠습니까? 바닷물이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에서 한번 뒤집어 놓아야지만 플랑크톤이 살 수 있고 물고기가 살고 또 큰 고래와 상어도 몰려오겠죠. 마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남태평양 한가운데 사막처럼 고요하고 정태적이라면은 물고기조차도 살 수 없는 그래서 민생이 숨쉬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 오늘의 이 몸부림에 무한한 존경과 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여러분의 새 벽두부터의 젠그름이 저는 이 전당대회에 뛰는 주자들께 반영이 되고 또 그런 분들에게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왕에 이 주제에 더 많은 천착을 해주시는 분들께 소중한 한 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추미애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입니다. 우리 당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 당의 소장파 의원님들의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좀 끝까지 저도 참석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또 제가 속해 있는 외통에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 관계로 좀 인사만 드리고 떠나는 좀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8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내일 이제 예비 경선부터 본격적인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당헌 당규 개정 사항은 조만간에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과제들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좋은 혁신 과제들이 당헌 당규를 이렇게 다듬어져서 이번 전당대회 새로운 좀 결실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좋은 말씀 나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지난 한두 달 동안 전준일 하면서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인데, 하나는 이 혁신 과제가 구두선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실천 가능한 혁신안이 돼야 되겠다. 때로는 혁신안들이 너무 자학적이라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깎아먹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좀 반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안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기 우리 이목기 후보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지난 1년 전에 오사전당대회 때는 후보들이 각 지역을 자유롭게 방문해서 대의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돈은 묵되 입은 풀자라는 그런 공선법의 취지에 따라서 각 지역위원회를 후보자가 방문하면은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강제로 만나게 해주도록까지 그때 법을 해놨더라고요. 당규를. 근데 이번엔 거꾸로 지역위원회를 일체 방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과연 이게 장점도 있는데,
이렇게 그 전대와 전대 사이에 그 정반대 이런 당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또 지난 전대 때는 당대표한테 권한을 많이 주자고 그래서 인사권하고 재정권의 상당 부분을 당대표한테 이렇게 준 당헌이 통과가 됐는데, 이번엔 또 그 당대표 권한이 너무 많다. 이걸 규제하도록 분권화하자. 당대표 권한을 제한하자. 또 이제 이런 그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치 상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좀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이런 혁신 내용들이 좀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5분의 발표자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시는데 저희도 10분 참고를 해서 28 전당대회가 좀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상희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목희 의원님, 후보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 사실 지난해는 참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서민의 일과 삶이 조금 편안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전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신뢰가 높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오고 새누리당 지지도 40%대에서 30% 후반대로 와 있는데 우리 당 지지도는 20%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고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당 혁신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골격만 짧게 말씀드려보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두 번째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대표, 원내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지지자들이 등을 돌립니다. 당내에서는 대립하고 갈등, 충돌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730 재보선 패배는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공정하지 못하는 공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후보를 공천하는데 무슨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야밤중에 한두 명이 결정을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자발성이 안 생기겠죠. 마지막으로는 야당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있어도 우리 당이 결연하고 질서정연하게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열성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기본 정체성, 공정성, 민주성, 야당성 지키면 대략 지지율이 새누리당과 한 자리 숫자로 줄 수 있다. 그건 우리 야당사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7, 8%로 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실력을 보이면 됩니다. 실력이란 게 뭐냐 하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의 정서와 요구에 맞는 전략, 정책, 홍보 이거 잘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대략 지지율이 같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비슷하게 따라가 있으면 선거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왜? 후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낫습니다. 저쪽보다. 두 번째는 우리 지지자들의 역동성이 아주 강합니다.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아서 뭉치면 누가 돈 10원 안 줘도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거 이기는 겁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원칙을 지키고 실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당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28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 당이 정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미래가 우리 당내에 유능하고 성실한 진보 개혁의 아이콘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올 한 해가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이목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 예.
예, 시간이 많이 좀 지연이 됐어요.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께서는 지금 준비된 단상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 좋은 미래가 주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과 28 전당대회 과제 토론회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서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 이 몸부림과 쟁그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28 전당대회가 우리 당으로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토론회는 여기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외부 전문가들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혁신 방안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나오신 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까 인사를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발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그 위원장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안주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이런 순서대로 5분에서 7분 사이로 발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힘차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주문은 을지로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개혁을 했으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의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본체는 권력과 재벌이 동맹하는, 그래서 서민들의 수탈을 통한 이런 자본주의, 정말 험악한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경제 동력이 상실하고 저성장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라고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고 IMF 시대 이후로 이런 기조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종시키고 최근에 경제 살리기를 앞세우면서 기업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고 그렇게 해서 내수시장의 기반이 붕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좀 보면 경제발전 지표를 보면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고 무역 8위, 수출 7위, 외환 보유고 8위 등등의 전후의 최고 속도의 물질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가역할 지표나 사회 형평지표, 인간 존엄지표 이런 걸 보면 공공지출, 중앙정부 고용비율, 중앙정부 지출, 의회 규모, 공교육 지출, 노조 조직률, 비정규직 비율, 자영업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사회 갈등 지수 이런 건 OECD의 가장 어떤 경우는 가장 높고 어떤 경우는 가장 최악이고 아주 그러니까 험악한 상태로 가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인간 존엄 지표를 보면 출산율,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사망률 이건 세계 최악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직계 존속 살인 비율을 보면 매년 50건에서 60건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런 전체 살인 사건의 한 5% 정도 됩니다. 이거는 험악하다고 하는 미국의 약 한 2.5배쯤 되고 영국의 5배쯤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 죽인다고 하는 건 정말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사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끔찍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정규직 통계청 8월 기준으로 하면 608만이라고 하는데 임시 일용직까지 하면 1000만 정도 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 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 여러분들도 다 지역에서 겪고 있을 텐데 골목상권이 얼마나 힘든지 소상공인 절반이 57.6%가 월수입 100만 원 이하고
전체 평균이 149만 원. 그러니까 중산층이 이제 몰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런 거친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심각한 경제 양극화 속에서 국민 절반은 나는 하층민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게 46.7%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해서 88년 이후로 가장 높은 내가 하층민이다 얘기하는 게 가장 높은 수치.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거는 노력해도 상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절망하는 사람이 58%가 되어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우리한테는 사회경제적 의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가, 정책정당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고, 정책정당은 잘 안 된다. 역시 지역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좀 더 다른 향후에 이런 것들, 지역 조직을 통한 지지율 상승,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정책정당의 길로 잘 가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사회경제적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당을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런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87년 체제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 정치참여운동, 또 보수야당이나 진보정당,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수립으로 결집됐고, 또 현재는 사실상 이런 보수야당과 진보정당이 사실상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1야당이 사회경제정책에서 얼마나 이 거칠고 험악하고 국민들이 서민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역할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신뢰받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이 제1야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 정체성의 중심은 사회경제적 의제를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공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IMF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권위주의 청산했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하고 절차적 민주주의 확대하고 복지제도를 시작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10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했던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었던 우리가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해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의 세력이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이 분리가 됐고 민주정부 만든 거는 소위 민주당끼리나 먹고 사는 거 우리 서민들하고 관계없어. 이런 식의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한테 정말 큰 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청산을 한다면서 경제민주주의를 체감할 만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민의 고통받는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습니다. 상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영등포 당사에 경찰 세워놓는 소위 개혁진영, 그것은 이미 개혁진영이라고 볼 수 없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귀족 정당의 모습이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까지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 결국 2012년 국민들의 이명박에 대한 선택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만들어낸, 또 그동안에 집권했던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다른 선택이 이명박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결과를 보면 노무현 찍었던 40대가 10살을 더 먹고 문재인을 찍는데 거기서 100만 표를 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월수 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서 100만 표를 집니다. 그야말로 서민과 신불안층이라고 얘기하는 50대에서 패배한 것이 우리의 패배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보고 거기에 핵심적인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해보면 87년 6월과 2006년 6월이 있습니다. 87년 6월 명동성당에서 민주주의 한다고 싸우다가 경찰에 쫓겨서 남대문 시장 들어갔을 때
그 아주머니들이 니네들이 성공해야 우리 사회가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리고 보호해줬던 그 아주머니들이 2006년 6월 제가 다시 국회의원 돼서 그 강금실과 함께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남대문 시장 갔을 때 뒤에다가 예이 놈들아 니네들 무슨 낯짝으로 또 왔냐 그렇게 해서 니네들이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고 무슨 낯짝으로 표를 더 달래 이것이 우리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민주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시대적 과제로 이 시위대를 숨겨주고 지지해주던 지장상인과 넥타이 부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지 못한다면 우리 수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편으로는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우아한 국회의원, 우아한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야당 귀족주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지 못하다. 아직도 관료화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20% 지지대로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때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대통령 측근 비선 세력의 국정농단 이런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 민주주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정말 우리가 명백하게 단호하게 싸운 적이 있는가. 그래서 진보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새누리당 이중대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박근혜의 재벌 중심의 낡은 성장 전략의 회귀, 공적연금의 부실화 시도, 정규직 노동 유연화 이런 전반적인 중산층 해체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 중심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단호하게 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 중도층으로부터는 무능한 세력. 그래서 우리는 비판입니다만 새누리당 이중대와 무능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이 정치적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한계로서 정말 DJ가 갖고 있었던 설득의 리더십,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적 감각을 가진 대중적 리더십이나 노무현 내 탈권리를 바탕으로 한 뚝심의 리더십, 지역주의 해소 이런 것과는 정말 지금에 갖고 있는 리더십이 얼만큼 거기에 접근해 갈 수 있는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우리 대표주자들이 이런 어떤 리더십을 새롭게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리더십의 위기는 정말 민생 대결이 없는 전당대회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 계파 해체 구호를 앞세운 계파 간의 대결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파를 해체하자고 가장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계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계파를 감추기 위한 어떤 구호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선언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당명 개정이 당의 가장 그 전당대회 이슈가 돼가는 그거는 정말 구태다. 최소한 1년 전에 누구든지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당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없이 당명을 바꾸는 걸 가장 중요하게 하고 최소한 1년 전에 통합정신마저 그냥 없애는 이런 것들이 중심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속에서 우리는 1년 반 동안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앞에 앉아있는 분들 되게 그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진 중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46명이 참여한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그 속에서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현장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대중을 얻어가는 것이 해볼 수 있다. 지난번 세월호 때 가장 비난받는 협상을 잘못한 그 비난받는 정국에 이런 법 좀 고쳐보자라고 하고 비정규직법을 고치는 토론회를 저 앞에 대강당했을 때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득 메우고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요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노력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화와 같은 요구 같은 것이 또 한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 이런 길이 우리의 전면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선은 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살리는 길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길인데 사회적 대타협은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로 회복하는, 즉 민주주의가 있는 시장경제의 길로 가야 된다. 이걸 우리의 노선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이것은 투표율 하락으로 떨어지고 현재 야당 세력은 집권 가능이 영원히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이 약한 소위 을들이라고 하는 약한 자들이 균형추를 회복해 가기 위한 그런 노력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활동이 집중되고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가는 길이고 그 길이 민주주의가 있는 시장경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길들이 당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당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당이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현장형 당으로 당 전체가 현장형 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고통받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민주정책연구원은 여기에 맞게 다시 구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중앙당은 시도당까지를 포함해서 현장형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당론이 정해진 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 결과가 공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세력연합이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공청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방문간호사의 해고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2년 지나면 정기직화하기로 한 약속이 있는데 그거 안 돼서 지금 연말에 해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새누리당 지방자치단체장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자치단체장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우리 당 이렇게 돼서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일사불란한 정체성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된다는 거고요. 당원의 구성도 기존의 산악회, 향후회, 친목회 이런 성향이 불분명한 기반이 아니라 노동자, 중소상인, 농민 이런 분들이 당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당도 현장 밀착형 정당으로 노동국, 중소자영업, 농민 이런 계층형 실무조직과 노인, 50대 청년 등의 세대별 실무조직으로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은 좌나 우나 이런 쓸데없는 공리공담, 무슨 진보주의 이런 공리공담을 할 게 아니라 좌우가 아닌 아래로 내려가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 집단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활동, 현장의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명하고 그리고 국민의 고통 곁으로 가는 새로운 리더십.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할 바이고 여기에서 경쟁하고 그렇게 제대로 경쟁해 나가는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우원식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정말 대표를 준비하셨던 내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아주 촘촘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지금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충남 천안시의회 박안주 의원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발표하시고 또 급히 이동하셔야 돼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우원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복한 거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로 짜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제목을 그렇게 뽑아 갖고 왔습니다. 실천 정당. 분석과 평가에 머무는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는 정당이었으면 좋겠다. 이 표현 이제 현장 정당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마 31번째 요번 당대표를 뽑는 것 같습니다. 지난 쭉 29번 직접 뽑은 건 아니지만 대표님을 모시게 될 텐데 지금까지 어느 대표님도 보시면 우리 당이 메시지 정당이에요. 우리 최고위원님, 우리 추미애 의원님 해보셨지만 쫙 10분 정도 쫙 앉습니다. 월요일, 월, 수, 금, 보통, 9시에 기자들이 쫙 들어옵니다. 주로 메시지 전달해요. 당대표님은 이런 메시지 하고, 1등, 그 다음으로 대신 의원님은 또 이런 메시지. 전부 다 메시지인데, 과연 저게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이라든지 또는 현장에 들은 소리라든지 가끔은 제가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이건 생뚱맞은 얘기다. 이런 게 대변인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잘리겠는데요? 네. 이게 어떤 경우냐? 우리 당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표님한테는 메시지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언론을 보고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언론이 받아줘야 국민도 알 것이다. 저는 발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실험이 저는 실천한 정당 또는 현장 속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당원들을 막 모으잖아요. 평소에는 당원을 안 모읍니다. 뭐라고 하면 저도 모아보라고 하면 선거 때도 아닌데 박 의원 선거 때나 저기 당원 모으지 왜 벌써 이미 이렇게 우리 당이 뭐라고 할까 메시지 중심이고 현장과 조금은 괴리된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대표가 그 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대표는 하여튼 컷오프 내일 끝나신 세 분도 이 도구마에 빠질 거다. 그렇지만 원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하고 권율 장군이 같은 장조를 데리고 승리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당에 있어서. 당 대표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리더십은 민주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우리 당한테 권력을 줘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안성을 가져야 돼요. 그 당대표님께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쪽박차고 자기 새끼나 챙기고 이런 왈가불가하면 벌써 국민들은 압니다. 저 당한테 맡겨봐야 쪼그라든다. 그래서 지지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리더십 교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당 운영이 있어야 되고 당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 운영과 관련돼서는 정당개혁 핵심은 뭐니 해도 공천 개혁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한 3번 공천을 받아봤는데요. 제일 우선 첫 번째는 지금까지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선거 때쯤 되면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선 가능한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많이 당선시키는 게 좋다. 이게 일반론적이에요. 근데 좀 요번부터는 바꿨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수혈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전략이지만 이제부터는 당에서 좋은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가끔 어느 날 갑자기 다들 당 오래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입해 오신 분이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 한 2년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당 조직을 모르시니까. 또 지역구도 잘 관리가 안 되시고 등등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좋은 분은 미리미리 영입해서 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100년 정당을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기 공천, 이건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등록 이틀 남겨놓고서도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돼서는 분권은 대세. 이건 모든 대표님들이 지금 인사, 재정, 그건 맞아요. 대선 때 보면 도당에 와갖고 이 지역 현안이 뭐냐 물어봐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저 대선 공약 만들 때는 또 도당에 와서. 그러니 도당에 사무처 직원 하나, 둘 있고 여기서 뭐가 돌아가겠어요? 뭔 정책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누가 되든 꼭 지켰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바라는 거는 제가 지역위원회 8년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저희 당원이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당원 제가 다 아는 사람이 1,000명 정도가 안 돼요. 누가 당원인지도 몰라. 지역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물론 저도 메시지 정치를 합니다. 문자로는 계속 보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 근데 현장에서 저도 당원입니다. 이러면 깜짝 제가 미안한 겁니다. 왜 이럴까? 이건 근본적으로 좀 당원도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동원 대상 당원이 아니고 참여하는 당원으로 저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은 대부분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영업자가 제일 많고요. 회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있어봐야 중소기업. 저희는 대기업 총수는 당원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이니까 농민들이 있고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전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 최고위원도 했는데 교육과 연수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이게 바로 우리 당원들을 서로 알 수 있게 하고 정책을 생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생각을 하는데 하다못해 동네 노타리도요. 기본적으로 차차기 회장, 차기 회장, 회장이 되려면 단계별로 이렇게 교육도 받고 봉사활동도 해야지만 단계별로 재무시키고 총무시키고 차기 회장 이렇게 시키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00시간 이상 당원 당규 읽고 토론한 사람이 간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절차는 아무래도 당 운영과 지도자가 잘 뽑으면 그래야 밑에서 튼튼한 당원들이 생기고 함께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이분들이 조세정책, 부동산 정책 다 예민한 분들이에요.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한번 토론에 붙여봤더니 의견들을 줘요. 그걸 갖고 제가 입법도 하고 이렇게 좀 바꿀 수 있게 그러려면 지역위원회가 아니고 지구당으로 좀 부활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당원들도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제 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완주 의원님은 천안에서 박완주 의원님의 문자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천안 시민이 나뉠 정도로 그렇게 의정 활동을 아주 정말 성실하게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동하신 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서대문 갑이시고 우리 당에서 가장 대변인을 오래 하신 우상호 의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요즘 국회에서 토론회 하면 주로 국회의원들끼리 또 그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협회나 이해관계인들끼리 주로 이렇게 모여서 토론회를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 당원 대의원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 토론회가 없어요. 이 당의 주인이 당원이시고 대표를 선출하는 분들이 대의원인데 대의원들 와서 말하자면 후보의 이야기만 들어라. 필요하죠. 후보들 토론회는. 그러나 후보가 아닌 정치인들 또 우리 당원들이 함께 토론하는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김에 우리끼리는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눈치 안 보고 오늘 당대표 나오실 분들 다 안 계시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 지고 2년이 지난 정당인데 지금 그리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를 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전당대회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 당원들이 볼 땐 저 사람 말 들으면 당이 좀 살아나겠네. 저 사람 찍으면 당이 좀 변화하겠네. 이런 희망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말대로 합시다. 자, 저 사람 말대로 이렇게 바꾸면 다음에 정권을 잡을 수 있겠어. 그런 느낌으로 막 떨려야 돼. 당원들이 맞아. 저분이 맞아. 그럼 당원들끼리도 문재인 후보 말대로 해야 이긴다니까. 아니요. 이인영 말대로 해야 돼. 아니요. 박지원 말대로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 이 당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당원들이 잘 모릅니다. 잘 아셔요?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박지원 선배님이 문재인 후보 대선 책임 있으니까 나오면 안 된다,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지난번 우리 추미애 선배 계시고 저도 저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했습니다. 그때 이해찬 친노그룹의 대표 주자인 이해찬 선배하고 박지원 선배하고 담합을 해갖고 2박 2연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국 다니면서 2박 2연대는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친노와 호남의 박지원 선배가 담합을 하냐?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재인 후보 안 된다. 나오지 마라. 제가 이게 무슨 말이요?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언제는 친노하고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이제는 친노 나오면 안 된다.
당대표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 뭐 선거 때야 뭐 이런저런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자기가 원내대표 하려고 할 적에는 친노하고 손잡아야 한다고 그러고 이제 내가 당대표 해야 되니까 넌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머리 끄집고 싸우면 되겠어요?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이 힘을 합쳐도 대통령 선거 이길까 말까 하는 이 판에 저는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배님들한테 이러지 마시오. 예? 친노 비노로 나눠 싸우면 다음에 국민들이 우리를 뭐로 볼 겁니까? 대통령 선거도 진당이. 이렇게 호소한 겁니다. 저는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후보 훌륭한 분입니다. 예? 역대 후보 중에 제일 많은 표를 얻으셨어요. 근데 우리 당의 개판 문제만 나오면 항상 친노 아닌 비노의 문제 아닙니까? 실체가 있든 없든 그러면 적어도 친노 집단을 이끌고 계시는 지도자로서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당대표가 되려면 특정 계파의 수장으로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노 해체 선언이라도 하고 다시 이 당을 통합된 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우리 후배들이 봐도 앞뒤가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소위 빅3라고 불리시는 선배님들이 말이죠. 자기 정리부터 하고 좀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당대회 흘러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당이 변화된 것으로 보이겠냐 국민들이 볼 때. 2년 전 개파 싸움으로 대선 앞두고 막 경선하던 모습과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습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테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요. 대통령 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파란색 옷 입던 사람들 빨간색으로 옷 입혀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가 황강옥 우리 당 김대중 대통령 오른팔 왼팔 하던 분들을 다 영입을 해. 그리고 걔들이 평소에 빨갱이 정책이라고 욕하던 복지 정책, 경제 민주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요. 정권을 잡으려니까 저렇게 나중에 물론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죠. 다 파기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런 절실함으로 파란색 옷 입던 사람이 빨간색 옷 입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두려워 바뀌는 게, 변화하는 게.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우리 당 안 찍던 사람한테 우리 당 찍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와달라고 해야 우리 안 찍던 사람들이 우리 찍는 것이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던 지지자가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지 우리는 매년 똑같은 짓 하면서 우리 안 찍던 사람들이 우리 찍길 바래요? 저는요 이런 식으로 정당 혁신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쫓아다니고 이럴 때 우리에게 관심 없던 지지자가 국민들이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좀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해야 된다. 명량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게 자기 장수들이 자기 병사들이 우리가 인원이 적고 배가 12척밖에 없으니까 이 전쟁 하나만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에 가서 붙자. 자꾸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거 안 돼요. 저 사람들 안 따라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때 딱 하잖아요. 저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싸우겠다는 의지만 만들어준다면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왜 못 격파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길을 걸을 거냐 적과의 싸움이 두려워서 적당히 다른 데 붙어서 그냥 우리 생명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병사가 될 거냐 저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은 뭐냐?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요. 자기를 감옥에 보냈던 김종필 정당하고 손을 잡았어요. 왜? 정권 잡으려고. 저는 그때 반대했어요. 제야단체 있을 때. 야 이게 말이 되냐? 정체성이 말이 되냐?
근데 결과적으로 정권을 잡으셔가지고 IMF 극복했죠. 남북 대화했죠. 사회복지정책 기초 만들었죠. 중산층과 서민에게 실제로 혜택을 드리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김종필하고 손을 잡고 박근혜는 우리 정책 다 가져가고 한강호 하나갑 선배를 영입하고 이런 마당에 우리는 대표 하나 뽑는데도 벌벌벌 떨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는데 당원들이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저 막강한 보수 저 집단과 싸워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요 과감하게 변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현장 중심의 정당 우리 우원식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 또 우리 박안주 의원이 말한 당원 중심의 정당, 저 이거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것만으로는 저 당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번에 CNM 고흥농성을 이인영 환경노동위 간사, 김기식 정무위원회 간사, 그리고 미방위 간사 저 셋이 이 CNM 간부들을 만나서 이 세 개의 상임위 간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었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일을 한 거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열심히 일하고 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못지않게 더 일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당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몰라보잖아요. 구의원, 시의원이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뭐합니까? 그게 당이 바뀐 걸로 안 보이는데 당의 우두머리들이, 당의 색깔이, 당의 컬러가 바뀐 것으로 보였을 때만이 바뀐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 지금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그런 제3의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솔직하게 쓴소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DJ 정신과 또 노무현 정신을 다 통합적으로 이거를 잘 계승 발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합된 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셔서 저희가 당원 토론회가 없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럼 이어서 서울 중랑구 의뢰 지금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데요. 박헌건 의원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서 세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큰 방향은 뭐 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최근에도 저희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정치권에 갖고 있는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도 분명, 있고요. 왜 불신을 하느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소위 그 정치권에 국회에 이렇게 보내놨는데 자신의 목소리, 자신이 가장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데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국민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국회와 정치권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또 한편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같다. 이런 평가를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권이 불신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한편에서는 또 정치권은 되게 소모적인 집단인 것 같다. 뭔가 생산하는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집단인 것 같지 않다. 이런 평을 또 동시에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먼저 좀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 유권자층은 과거에 비해서 사실 특히 이런 그 야당에게는 불리한 지형을 이제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도 그렇고 연령으로도 그렇고요. 또 지금의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의 어떤 그런 고민을 침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중산층이 붕괴되어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유권자의 보수화를 대단히 많이 부추겨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는 불신을 받고 있고 또 유권자의 지형 또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지지층들에게는 과연 이 세력이 숙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연이어서 우리가 큰 선거에 진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보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냥 야당으로서 맨날 비판하고 뭔가를 부정하고 이런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너무 크게 갖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저희가 낸 자료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뭔가 좀 이런 새로운 어떤 정책 이슈가 필요하다 하면서 다시 중산층의 시대를 어떻게 복원할 거냐.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중상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비전을 과연 우리 당은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로 우리가 그것을 제시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왠지 대한 세력으로서의 믿음보다는 뭔가 비판에 능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부정하는 데는 능한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이 세력이 집권해서 나라를 건실하게 더욱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면서 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지지자들은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늘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 자중질환, 오합지졸, 또 당은 그냥 바뀌지 않고 늘 정체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나 이야기를 하듯이 위기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느끼느냐는 결국은 그 변화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정말 누구도 지금 민주당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누구도 이 상황이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을 분이 없습니다. 다 위기라고 느낍니다. 그 위기를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느냐, 자기 문제로 느끼느냐, 그리고 이것을 이후에 얼마만큼 혁신의 어떤 변화의 방향으로 이것을 가져갈 거냐. 이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야 될 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우리 당은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생사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해 저는 과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잘 치르냐 못 치르냐는 결국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냐를 우선적으로 시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전당대회 저희가 잘못 치렀을 때 저는 당은 분열로 가느냐. 그래서 내부의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고 또는 이미 바깥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분당으로도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총대선의 승리로 가느냐 패배로 가느냐. 우리가 화합하고 당이 치유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 이 분열과 갈등이 더 고착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이번 28 전당대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서 이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혁신, 오늘도 우리 토론의 주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하다라고 언론에서 평가받는 두 분도 한 분은 혁신의 최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한 분은 통합의 최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필수이죠. 이건 과연 때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동전의 양면이고요. 양수레바퀴입니다. 한쪽만 있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 당의 상황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을 안 하고 과연 우리 당이 수권세로 갈 수 있느냐. 통합을 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이 수권가능으로 갈 수 있겠느냐. 수권세로 갈 수 있겠느냐. 그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면만 강조하는 것은 저는 그런 분들이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 물론 자기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자기의 약점을 한편에서는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혁신을 강조하는 분들은 결국은, 본인이 그 강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 당의 어떤 갈등이나 분열, 이런 점에서는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합을 얘기하는 분은 실제 우리 지지자와 당원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변화와 혁신, 이런 차원에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나 힘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취약한 것을 저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저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봅니다.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워낙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딱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 혁신에 대한 아젠다는 본물 터지듯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이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대선 패배한 이후에 혁신과 관련된 아젠다가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의 지금
혁신 실천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젠다가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다 당원 당규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정치관계법 같은 경우는 여당과 협의해서 법 개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과연 얼마큼 실현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저는 혁신의 아젠다가 부족해서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당의 좀 체질은 바꾸자. 이것은 이미 우원식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중앙당은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능한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의 어떤 문화와 시스템도 바꾸어 나가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력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 특히 홍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좀 취약합니다. 과거에 SNS 이런 인터넷 이런 부분은 우리 지층이 거의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쫓아가기, 방어하기 급급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당은 그런 민생 정책의 문제 또는 이런 홍보의 문제, 이런 이슈 대응의 문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중앙당은 역할을 하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말 그대로 생활정치적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다 계십니다만 우리가 사실 선거 때 그냥 바짝 모여서 한번 좀 해보고 나서 평상시에는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큼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의 어떤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심의 그런 어떤 선거용 조직으로 이미 지역위원회나 시도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저는 우리 수권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당원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1,몇백여 명의 이제 권리당원이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대부분 권리당원이라는 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주변 분들이 모아와서 당가입을 하죠. 그리고 그냥 평소에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까? 교육 연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치해 두고 나서 선거 때 되면 또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스스로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뭔가 좀 책임지는 이 방향을 만들어 놓지 않는 당 체질, 위에서 아무리 바꿔봐야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저는 당의 체질을 중앙당부터 시도당, 그 다음에 당원의 주체하에 문제에 이르기까지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권화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보니까 이 당대표 주자들이 나와서 토론회가 좀 있었습니다. 시도당과 지역위는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 다음에 너무 당대표 중심인 것을 소위 윤리위원회와 같은 당의 기관과 윤리를 키워나가는 이런 어떤 그런 기구를 만든 거라든가 당무위원회를 너무 지금 형해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질화시키는 그래서 당의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어떤 기구를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후에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게 이제 혁신의 한 측면이라면 저는 또 한편에서 통합 문제 정말 답답한 것은요. 이 당은 언제까지 친노비노 싸움하고 있을 겁니까? 제가 지금 국회의원 된 지 한 2년 8개월 됐나요? 어디 가서 정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구도로 몰아간 지점도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혁신 통합 얘기합니다만은 언론에서 그 부분은 찾기 어렵고요.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와 비노가 싸우고 있답니다. 현재 진행형 앞으로도. 이래서 당에 무슨 미래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정당에 과연 누가 마음을 보태서 수권 가능하게 만들어주겠습니까? 저는 이 전당대회가 다시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노 비노의 그런 어떤 개파구도 어떻게 없애 나갈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남과 호남의 구도 왜 이게 영남 호남의 구도처럼 비춰져야 됩니까? 이게 과연 우리 당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보면요. 저도 시민운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만은 또 초선입니다만 다선 의원들이건 시민운동을 안 했던 관료 출신일지라도 만나보면 생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평상시에 이런 소통과 유대가 부족하다는 반증인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룹핑 되어 있다. 불신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28 전당대회는 혁신과 통합은 같이 가는 거다.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다. 그런데 혁신과 통합은 늘 기본이고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안 된다. 이번 전당대회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저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은요. 그동안 계속 리더십을 새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회전문 인사, 그나물의 그 밥, 이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친노 비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리더십이 정체되어 있고 그 리더십이 항상 돌아가면서 대표 선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양새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28 전당대회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어떤 눈높이, 시대의 흐름은요, 좀 바뀌어봐라, 바꿔봐라, 좀 달라져봐라, 이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연 우리 당이 답을 주느냐, 답을 주지 못하느냐, 이걸로 저는 이번 2.28 전당대회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평가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끝으로 하나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아까도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대표나 최고위원 나온 주자들이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가는 그런 무슨 간담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건 다 신문지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주장이 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이 이 전당대회를 진정한 축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사실 반영되고 존중되는 전당대회를 치러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모든 지역위원회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는 당원 토론회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는 세 가지여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당의 기강, 윤리, 이런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당의 윤리 규범을 만들기 위한 전당원 토론회를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에서 그것을 채택하는 이 작업을 하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당의 혁신 과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동안 물론 시당 차원에서 서울시당 또는 뭐 충남도당, 부산, 이 광주 이 네 곳에서는 도당 차원에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들이 우리 당은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한두 개씩 각 지역위원회가 토론을 통해서 모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전당대회 때 제안되고 수용되고 반영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세 번째 의제로 저는 우리 당의 리더십에 대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이 변화하고 당이 발전하기 위해서, 당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과연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당원들의 그런 상세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토론회가 모든 지역위원회에서 1월 말부터 2월 초에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전당대 준비위원회나 또는 당 지도부가 분명한 지침을 줘서 그는 아래부터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말 그대로 축제와 소통의 장으로서 전당대회가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지금 박홍근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생각하시던 거를 아주 솔직하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안해주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당원 토론회를 1월 달에 한번 각 그 지역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건 오늘 저희가 정리를 이후에 해서 전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서울 강서울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신 진성준 의원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다 또는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무엇에나 당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뭘 잘 못하면 전략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의 지지율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당의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러는가? 변명 삼아 말씀드리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둘로 나누는데 우리 편이 좀 더 크고 많게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편은 좀 적게, 작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이 크고 많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나누는 선, 기준선이 명분에 부합해야 되죠. 대의명분이 분명하게 서야 저는 세상을 둘로 나누는데 우리 편이 크게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정치적 이슈를 세우고 또 정책을 내놓는데 그런 전략적 실패를 거듭해 왔는가? 그러니까 우리 편이 작게만 자꾸 나누어 왔는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고착되어 있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당내 문제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그건 개파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력을 크게 모으자고 해도 그 모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개파주의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이 무슨 일을 하자고 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던 게 이른바 개파 프레임입니다. 친노와 비노로 갈라져서 늘 다툰다.
당이 무슨 입장을 내놔도 또 무슨 정책을 내놔도 그것은 친노의 정책이고 이것은 비노의 정책이고 비노의 입장이고 친노의 입장이다. 이렇게 늘 갈려왔죠. 그러니 우리 당은 물론 이려니와 우리 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크게 뭉쳐질 수 있겠습니까? 이번 28 전당대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 대한 보도가 시작될 때 그래서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의 하마평이 오르고 얘기가 오르자 대뜸 나왔던 것이 이번 전당대회는 친노와 비노의 대결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빅3 후보 3명의 후보가 있다고 하는데도 친노 대 비노의 대결장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빅3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 빅3 불출마론을 제기했던 것도 역시 전당대회가 친노와 비노의 대립구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기했죠. 근데 저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바람직했던 것이고 또 정확한 것이었던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노와 비노를 각각 상징하는 후보가 1대1로 대결 구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그건 일견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력한 후보라는 빅3가 있는데 또 그 외에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노와 비노의 싸움이다 라고 전당대회 프레임을 거는 것 이거는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인가? 저 이거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빅3 불출마론이 제기되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고 또 그 때문에 정세균 대표가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걸 애써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대립구도, 새로운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 영역과 범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당 내부적으로는 당의 혁신과 단결이라고 하는 과제로 당내 과제가 집약되는 만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통합 단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과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이를테면 친노 대 비노다라고 하는 이런 대립구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무슨 당명을 변경해야 된다거나 무슨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된다거나 하는 얘기는 이런 당내의 혁신과 단결이라고 하는 과제에 비추어서 볼 때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논의죠. 이런 것으로 전당대회 대립구도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건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민주당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대통령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또 그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어 온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이제 사라진 조건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져야만 할 텐데 저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만들어지면 또다시 사당화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탁월한 지도자, 백마탄 초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애써 강변할 게 아니고 정당 운영의 새로운 방도를 우리들이 창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당원들의 또 정당의 일상적인 활동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당대회 국면이 되어서 무슨 당직 선거나 있어야 투표권 행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총선이나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되어서 우리 당의 후보를 뽑으려니까 그 투표권 행사하십시오. 그래서 선거 때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우리 당원들이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당이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후보가 우리 정당의 일상적 활동의 전형을 제출한 후보가 있습니까? 우리 당은 어떻게 활동해야 된다? 우리 당원들이 평소에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출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전형을 내놓고 서로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이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몇몇 국회의원 또 몇몇 지역위원장들이 우리 당의 일상적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지 애를 씁니다. 뭐 이를테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뭐 북카페로 꾸민다든지 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뭐 알뜰시장, 벼룩시장 같은 것을 우리 당의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보겠다고 하든지 하는 이런 노력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맹아들을 어떻게 거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정당의 일상적 활동의 전형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당대표 후보자들이 비전을 내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앞으로 그런 경쟁의 구도로 저는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당 바깥의 범주로 보면 뭐 서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의 경쟁의 장이 되어야 되죠.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에 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그것을 밀어붙이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그걸 한마디로 집약하면 규제를 타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집약이 되는데 그 결국 본질은 무엇인가? 재벌과 대기업이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집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 우리로서는 이걸 반대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가면 안 되니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당이 그런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소득주도형 성장론입니다.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가계의 소득을 높여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그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가계의 소득,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우리 당이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하죠. 당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대표 후보자들이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대표 정책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전당대회, 28 전당대회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당대표 후보자들,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생정책들을 내놔야 되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갖고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입 안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네요. 이렇게 당 내부적으로는 당의 혁신과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친노 대 비노의 대립구도를 치환시키고 당 바깥으로는 우리 국민의, 우리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치환시켜야 저는 28 전대의 그 친노 비노의 구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대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10년 민주정부는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 민주 대 독재 구도로 세상을 양분해 왔습니다. 큰 전략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우리가 집권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구도가 새로운 대립구도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구도가 무엇이냐? 우리 우원식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로 구도를 바꾸자라고 제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틀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누가 앞장서서 당대표 후보자들이 또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야만 이번 전당대회가 아주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그래야 당의 개파주의 프레임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다운 정말 발표였죠?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예, 저도 들으면서 막 쏙쏙 정리가 됐었는데요. 우리 5분의 의원님들의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은 여기 오늘 참여하신 저희가 그 당원 토론회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해야 된다. 사실 그런 거의 첫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늘 참여하신 당원님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요 앞으로 나오셔서 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한 1, 2분 내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사전에 신청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먼저 그분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또 생각하셔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셨나 모르겠네요. 다준다 연구소에 오셨어요? 예, 다준다 연구소에서 오신 우리 이동학 청년정치연구소 소장님, 예,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입당을 했으니까요. 아마 이 중에서는 저보다 당의 선배님도 계실 테고 그 이후에 입당하신 분들은 저보다 후배님도 계실 텐데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면 대부분 첫 번째 공약으로 나오는 게 경제를 살리겠다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여 년간 우리 당의 그 당대표 선거의 공약들을 보니까 대표 공약은 당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 당이 언제나 죽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살리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게 프레임이 딱 걸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요, 항상 당원들이 선거가 끝나면 허수아비 당원으로 전락되는 데 있다고 봐요. 당원들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동원되는 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당은 대기업의 재벌의 순환 출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가하고 그거를 제재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죠. 삼성의 이건희가 1%, 에버랜드 1%의 주식을 가지고 모든 삼성 계열사를 다 좌지우지하듯이 우리 당 역시도 지분을 가지신 분들께서 소위 얘기해서 재벌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재벌 분들이 순환 출자에 의해서 이 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대표가 되면 지역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지역위원장이 되면 대의원들을 임명하죠. 다시 대의원들이 모여서 다시 지역위원장을 옹립해요. 그 지역위원장들이 다시 모여서 당대표를 뽑죠. 지금 이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거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죠. 순환 출자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몰락해가고 이미 빚쟁이로 전락되는데 몇 년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당 지금 계속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담합이에요. 담합. 룰 담합이죠. 가장 중요한 게 룰 담합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당대표 후보자들끼리 모이거나, 혹은 이번에 정말 그랬죠. 예, 지도부가 돼서 그분들이 당 룰을 결정했죠. 혹은 그분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의 이제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대변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죠. 선거 전에. 예측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판에 과연 새로운 어떤 아젠다를 들고 누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전을 막는 담합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대 전에 적어도 2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룰, 이것은 지금 이번 전대 때 정해져야 된다. 당원 당규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안 들어가면 대선 전에 또 개파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룰을 담합할 것이고 그 룰에서는 어떠한 혁신적인 것도 나올 수 없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요. 완전 꼴찌였어요. 꼴찌에서 시작했어요. 8명인가 경쟁 시작했고. 그런데 개파 그때 이렇게 담합해가지고 컷오프 제도 해가지고 3명만 무조건 본선 올라간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유일한 가능성 제가 희망을 보는 건 당원들이 오더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원들이 굉장히 깨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만 해도요. 지역위원장님께서 야 이번엔 내가 누굴 지지하기로 했다 얘기를 해도 저는 그 사람 찍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옳은 사람을 뽑지 저는 지역위원장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당원들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의 희망을 우리 당의 희망을 보고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산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데요. 예산의 체계성. 당대표가 되면요. 당대표의 권한 중에 예산 편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당대표가 되면 예산을 당대표 마음대로 막 쓰는 거죠. 저는 국가도 교육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그 학교 들어가는 예산 쓰고 소상공인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이렇게 쭉 나눠놓고 심의도 하고 편성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양산되거나 혹은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당원들 교육이 받거나 이런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당이 재생산 구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10여 년 동안 이렇게 청년당원을 하면서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당의 사회적 자본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신뢰, 믿음, 정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정당은 당원들조차 화나게 하는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네. 우리가 당을 믿지 않아요. 혁신하겠다. 혁신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믿음은 그래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뭔가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을 해보려고 청년당원들을 일단 모았어요. 그래서 정당 내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당대표나 최고위원분들이 여태까지 당 선거에 나와가지고 공약을 걸고 근데 그 이후에 당선되면 바로 박근혜 투쟁으로 가요. 바로 대여 투쟁으로 가요. 당내에서 지켰던 어떤 공약들 이런 것들은 이미 뒤로 물러나 버려요. 이제부터는 그걸 감시하는 당원 캠페인이 시작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 전대 때부터는 그런 것들 좀 모아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당원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좀 많이 주목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당원의 패기가 느껴집니다. 마지막 제안도 아주 우리가 이외에 그 당 대표나 지도부들이 내건 공약이 과연 지켜지는지 매니페스토 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을 번쩍 들으셔서 예, 이쪽에 한번 나오셔서 이쪽에 나오셔서 잠깐 소개하시고 발언 3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당원 윤명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침 일찍 이렇게 준비하신 여러 국회의원님 말씀 듣고 굉장히 힘이 나는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과 혁신,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개혁, 공천 모두 이 시기에 가장 화두가 되고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28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당 대표가 되시는 분이 공천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제일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많은 실기를 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오늘 참여하신 우리 국회의원 기대되는 우리 젊은 국회의원들도 지난 2년 동안 정말 각자는 훌륭하게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고 피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을 하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긴 하지만은 28 전당대회가 사실 공천과 자유로운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대표로 뽑히시는 분들은 분명히 공천권을 불과 얼마 안 남은 총선에 공천권을 갖고 계실 텐데 이 총선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 대표에게 이것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물을 수 있는가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절한 대안 28 총선에서
28 전당대회에서 이 총선의 공천권과 자유롭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그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한 분 더 혹시 바라주시면 예, 손 드신 분 나와서 이 분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 나오셔서 하세요. 나오셔서. 예. 마이크 쓰셔야 되거든요. 그냥 하셔요. 아니, 그냥 하시면 편집하니까. 네. 성함도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면 마이크가 들어와요. 예, 방송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에서 온 이광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상호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왜 우리 그 나라에는 40대 기술원, 그러니까 70년대 김대중, 김영삼 그런 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40대 기술원하고 당권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 오바마, 그 다음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이런 분들 다 40대에 세계적인 총리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런 젊은 그런 스타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젊은 어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세대가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걸 보면서, 좀 훌륭하다. 그 위에 분들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어렸을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40대 당권론, 그거를 들고 나왔을 때, 저분 신선하다. 그러면서 저 정치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보면 여기 당원들이 거의 50대, 60대입니다. 40대도 거의 없어요. 그럼 젊은이들이 정치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새정치민주화 이런 데서 그런 40대 분들이 당권에 도전을 왜 안 하시는지, 제가 왜 우상호 의원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저는 옛날에 참 좋아했거든요. 4.86에서. 그건 저런 분들이 신선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런 도전 안 해서 답답해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과 의견 제시는 요것으로 마치도 되겠죠? 예, 마치도록 하고요. 앞에, 예, 답변을, 그러면은 우상호 의원님 답변하시고, 우리 또 박홍근 의원님 답변하시고, 마지막에 또 마무리 정리를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고 얘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이제 40대 기술원으로 출마했을 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람들이 겼고 많은 분들이 정치의 신선함을 느끼고 또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이끌었죠. 근데 실제로 이분들 뒤에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 파벌이 있었고요. 뭔 얘기냐면 오바마 뒤에는 클린턴 뒤에는 케네디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자면 우리 당은 후배를 키워준 선배님은 안 계셔요. 다 자기들이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 선배랑 싸우고 이기든가 이래야 돼요. 그럼 또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지난번에 출마했을 적에 제가 젊은 대표론 얘기했더니 다들 그러셨어요. 다음에 해. 최고위원만 하고 무슨 대표한다고 그래. 젊은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동영 의장님이 제 나이 때 의장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54시거든요. 정동영 의장님이 열린우리당 의장하실 때가요. 우리 나이로 53, 만으로 51예요. 그때는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당원들이. 50대 초반도 예? 그때 우리 추미애 선배님, 우리 신기남 선배님, 전정배 선배님, 우리 당을 이끄는 분들 다 재선들 아닙니까? 근데 다 대선 후보급으로 정말 기대에 촉망 스타들이, 군단들이었죠, 아주. 근데 그 스타 군단을 만들어주신 분들은 바로 당원 대의원들이십니다. 네. 저희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요. 어쨌든 제 말씀은 왜 안 나오시냐고 그러는데,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인영 후보가 또 나와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이라고 한 말은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좀 바람을 일으켜라 그러시지만 막상 젊은 후보가 나오면 저 사람한테 당대표를 맡겨? 두려우신 거예요. 옛날엔 40대 기수도 찍어줬으면서 지금은 50대도 찍기가 두려우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늙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늙어간다고요. 이거를 극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당이 변화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실패해도 또 다음에 결국은 우리 당의 리더십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은요. 창업가형 리더십입니다. 창업가형 1세대.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물러주신 분들이요. 되게 관리형 리더십으로 가면서 당이 정치돼 있어요. 제가 그분들 다 모시고 대변인 8번 했습니다. 네, 저하고 제가 안 모신 리더가 없습니다. 다 훌륭한 분이에요. 대통령 하시면 정말 잘할 분들인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관리형이에요. 사실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리더십의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우리 당이. 누가 이쁘고 누가 잘하고 개별적으로 비교하면요. 이인영, 우상호는 정동영, 정세균, 손학규 이분들에 비하면 훨씬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당이 다음 세대 리더십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거기 아직 우리가 부족해서 안 찍어주시니까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만 결국 이런 노력을 계속 당원과 정치인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할 때 도와주십시오. 예,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방금 그 우상호 의원님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제 소위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의 40대 기수로는 제가 듣기로는 당시 구상유치,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라는, 이 소위 선배 세대들의 비판을 들으면서 사실은, 그걸 뚫고, 일어선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의 도전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당 안에 젊은 정치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그런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제가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는 모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분께는 뭐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서부터 뚫고 나오는 40대 기술론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당에 보니까 이 소위 제3성그룹, 제가 지금 초선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제3성그룹들이 여당 시절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좀 장점, 무기 이런 것을 많이 좀 이렇게 유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후에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합심하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동력과 명분을 만들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젊은 주자들에게 뚫고 나와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다. 하나는 뚫고 도전해서 돌파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갈등과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또 다른 방법은 걷어주는 방법이 있다. 위의 선배들이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주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끌어가기를 바란다. 이래서 비켜놔주고 만들어주는 길이 또 하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전자의 명분과 동력이 부족하다면 후자의 길도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시냐라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런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당의 변화와 혁신, 당의 통합, 저는 그것은 그 100마리 말보다 당의 대표 선수, 당의 간판이 되는 얼굴과 세력을 누구로 하느냐로 저는 규정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변화의 어떤 그런 체감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는 거지. 여러 가지 혁신의 아젠다 얘기를 하는 거 잘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당 간판 얼굴 누구로 세울 거냐. 이걸로 국민들은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 유명한 전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공천권 문제. 아마 지금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분들이 공히 이 공천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8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정치혁신 실천위가 이번 전당대회에 올릴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아마 이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최고위원이 누가 되든지 간에 공천권을 사적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이 장치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주자들 중에는 공천 자체를 시도당으로 내려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례 공천 자체에 대해서 전략 공천 자체에 대해서 아예 없애자. 이제는 그동안 당대표가 전략 공천을 많이 좀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그거 자체를 아예 없애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런 공천으로 인해서 생긴 당의 폐해, 즉 이 줄세우기 개파주의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이번 전당대회에 올라갈 그런 당헌 안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연히 저희 더 좋은 미래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한다 봅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도 공천의 어떤 이해관계 유불리를 따진다라면은 아마 좀 더 유력한 사람 옆에서 어떻게 선거를 좀 도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는 거고 자기 원칙으로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이 어떤 데 더 역점을 두고 지금은 합심해야 되느냐 여기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성진 의원님 혹시 특별히 멘트 하실 거. 지금 한 1시간 40분에 걸쳐서 5분의 발표와 또 여기 객석에 참여하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저희가 다 기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는 맨 처음에 우리 기조발제 해주신 그 우원식 최고님께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보다 을을 위한 정당, 현장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서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이순신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원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 지도부 후보들이 바로 그런 걸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민생을 놓고, 민생의 방향을 놓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변화를 도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 당원들이 또 대의원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계신 우리 또 당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밀한 제안은 좀 더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그 제안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토론회를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 할 때도 그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저희 마지막까지 우리 지켜주셨는데요. 우리 추미애 최고위원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다준다 연구소 소장님 가셨어요? 네. 유병헌 씨의 답한다하고는 다르죠. 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당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남아있는 4분 중에 한 분이 대표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도전이 왜 40대 기술은 주장 안 하냐에 질책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근데 그런 도전 해보고 싶죠. 정말 용솟음 치죠. 제가 아까 남태평양에도 사막이 있다라고 한 건 제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이 정말 사막 같아요. 근데 왜 그 도전이 불가능하냐. 정말 정치인이 소명의식 없이 남탓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도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당이란 말이죠. 아까 굉장히 지적을 잘 하셨어요. 어떤 경제사회 구조에서는 재벌의 독점적인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발제자가 을을 위한 노력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우리 정당 울타리 안에는 더 독점적이에요. 도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은 막스 베버가 정당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정당 내에서 정당의 리더가 길러져서 대중투표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거는 지도력 있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막연한 민주주의, 지도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중후정치로 망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를 길러내는 정당의 기능을 굉장히 국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독일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미래다라고 한 거죠. 근데 한국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독점적인 경제 구조에 관료 세력이 강하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건 정당뿐인데 정당도 역시 친노 비노의 문제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 통합해야 되잖아 이런 도덕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건 정서상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윤명아 시의원이 적절한 말씀 핵심을 얘기한 것처럼 친노 비노의 문제는 패권을 가지고 있다. 역시 그것도 본질적으로 권력이니까 권력 투쟁에서 늘 독점적이다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당내 민주주의를 좀먹고 당내 리더십을 기르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도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당에 있어서 당원이 교육의 피교육자로서의 문제가 아니야. 아까 당원을 교육해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당원이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양성 과정이 당의 기능이에요. 그 안에 공인이 길러지는 거니까. 책임 있는 공인을 정당에서 길러는 거니까요. 직업 정치인을 길러는 데가 바로 정당이니까. 그러려면 그 밑에서 다 인재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재벌의 독과점 구조처럼 담합 구조로 당의 패권자가 지역위원장을 임명하고 대의원 임명하고 또 그 개파 줄 세워가지고 전당대회를 하면 형식상의 전당대회죠. 그러니까 당원이 정치 지도자한테 감화돼서 어떤 개파 담합을 막아내고 당원이 일깨워져서 당원이 한 표를 행사해서 그 대중투표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게 정당인데 그 정당의 본래 기능은 상실되고 죽어있고 껍데기 정당 간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백날 토론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걸 막고 있는 컷오프 제도. 컷오프 제도는 사실은 그 줄 세운 중앙위원들이 글러내가지고 이 사람만 뽑아주세요. 나머지는 듣고 볼 필요도 없어요. 선을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당원들로 하여금 듣도 보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컷오프 제도는 그 민주주의 기능에 반대되는 거죠. 거기서 정말 어떤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용감한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지도력을 호소하면서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뚝 솟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당의 인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당원들한테 사전적으로 다 차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패권자가 이미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그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돈이 드는데 그것도 국가의 세금으로 받은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당 예산을 자기 어떤 부분 이익을 위해서 정당의 전체 국가 이익과 비전을 위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분 이익과 개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당비를 쓰는데 그걸 아무도 견제하지 않고 우리는 민주주의 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떠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은 이 당은 정말 죽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고질적인 것을 고치지 못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전달하지 마시고 좀 소견을 주시고 또 그 정말 당의 문제로 이 한 번의 전당대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고쳐져야지만 이 다음 전당대회가 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예 의원님. 아까 우리 이동학 소장님이 제기한 제안은 어떤 정말 토를 달 일이 아니고 너무나 구구절도 옳은 얘기여서 그냥 제안으로 받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혹시 마무리하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 사실 추미애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사실 저희가 개파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만이 아니고 개파 담합의 문제도 이미 아까 얘기를 하셨고 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상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개파의 도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의 저희가 이런 토론회를 마련한 거는 결국 우리 당의 주인이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들과 이런 토론을 통해서 당원들 속에서 이 문제가 공유가 돼야만 또 치고 올라오는 힘이 생긴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토론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당원님들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후에 또 이어가는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드리면서 네네. 예. 네, 예. 1분 말씀하십시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1분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헌트를 빕니다. 그리고 아무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소개 좀 하세요. 예, 저는 충남으로서 온 배동진입니다. 예,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이 되고 이 말을 꼭 오늘 좀 들었으면 싶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왔거든요. 요즘 종편이나 여러 방송을 보면은 제시란 분이 분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분당 소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머지않아서 총선이 지금 눈앞에 있고 또 우리가 가장 갈구하고 있는 또 대선이 남아 있는데 이 분당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슬슬 지금 연기를 피우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진짜 큰 불로 점화된다면 우리 당은 앞으로 정말 막막한 그런 기로에 놓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원님들께서 좀 답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에서 사실은 박홍근 의원님 좀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회자가 정리하시는 수순이어서 근데 이 당원 토론회가 좋은 거는 이렇게 의외성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좋은데 어쨌든 또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정리를 하려고 이제 한 건데요. 그 다준다 이동학 소장이 말씀하신 내용 그거는 저는 이제 그 한 번에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당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세력이 도전해서 그런 문제인식으로 당을 운영해보는 문제, 또 그걸 통해서 당원과 대의원들에게 문제를 확산하는 문제, 이 3단계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닫힌 정당에서 열린 정당으로 가야 된다. 특히 당원들에게도 열어야 되고 국민들에게도 열어야 된다. 전에 열린우리당 만들 적에 그 열린이 바로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 열린우리당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로 우리 당이 굉장히 자꾸 이렇게 닫아온 그런 그 흐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새정치 국민회의 또 열린우리당보다도 훨씬 문제인식이 약해져 있다.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당 운영 과정에서 계속 반영해 놓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분당론은 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당이 불만이 있어서 떠나시는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당이 반도막 나가도 쪼개지는 분당은 저는 불가능하다. 그건 과거의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김대중, 김명삼 두 분처럼 걸출한 리더들이 확 당을 쪼개버리는 게 아니고서는 분당은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당이 지금 사당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은 나가시는 분이 탈당하시는 거지 분당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당을 이끌었던 유력한 소위 말하면 지도자 중에 손학규 선배님이 정계 은퇴하셨고 그 이외에 우리 당을 쪼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분당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당이 어쨌든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답답하신 분들인데 그럼 오히려 이 당에 와서 이 당의 운영을 바꾸는 노력하실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정치 지도자가 먼저 당을 깬다든가 국회의원들이 한 5, 60명이 모여서 당을 나간다든가 이런 일은 앞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우리 당이 뭔가 이 언로가 트여져서 답답한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걸 통합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분당할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분들도 다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동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뚫고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용광로 같이 다시 묶인다면 저는 그런 걱정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100%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 답변까지 다 마치는 거로 하고요. 막판에 우리 추미애 의원님하고 또 우리 중당에서 오신 우리 당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갖고 막판 또 정리가 아주 더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쳐도 되겠죠? 예, 그럼 이것으로서 28 전당대회 과제에 대한 더 좋은 미래 토론회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많이 오셨네.